뭐 이태원뿐만 아니라 홍대라든지 또 강남이라든지 특히 주말 뭐 이런 휴일에 밀집도가 높은 데는 나름 경찰서별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증언하는 방법으로 유지했는데 특히 이번 이태원 사고가 난 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에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날도 혹시 한시적인 증언이 이태원 지구대 쪽에 있었을까요? 예, 뭐 요거는 이제 나온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 이태원 파출소에서 사건이 많으니까 인접서에서 뭐 지원을 나간다든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보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안부 쪽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차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중립적인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 사망자라는 표현을 이제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제 해주셨는데 현재 뭐 112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뭐 피해자라든지 희생자라든지 표현을 좀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다중인파 사건에 대한 매뉴얼이나 뭐 압사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 압사라는 게 이제 고밀도 과밀화되면서 신종 도시 재난 이런 걸로도 꼽히고 있는데 앞으로 요 활용이나 매뉴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중인파 압사 매뉴얼은 현재는 주최자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축구 경기 또는 대규모 야외 행사, 축제, 이런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태원 사고하고는 이제 다른 주최자가 있는 대규모 행사에 따른 이제 압사 사고 매뉴얼을 의미한 거고요. 이런 주최자가 없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제 시민들이나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이런 이제 군중 인파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어 문제는 일단 이거 이제 이태원 사고 요때 이태원 사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 여러 가지 용어가 이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난 관련한 용어는 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용어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통일을 할까 논의를 했는데 이태원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우리 내국인도 많이 가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명 뒤에 이제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 이미지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를 각인시켜준다. 그러면 가장 그걸로 인한 피해는 거기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한테 갈 것이다. 그래서 압사나, 그러니까 압사, 참사 이렇게 하면 이제, 그곳은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인가 보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길 꺼려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가능하면 이태원 사고로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아예 지명을 좀 빼자. 이제 뭐 세월호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을 빼는 방안도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명을 빼고는 할로윈 압사, 할로윈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태원 사고라고 합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고요.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 이런 표현은 이제 최대한 이제 왜 이런 거를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은 이게 정부가 이거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희생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 안 당하고 사망자라고라는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지게 되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저희는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이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내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고요. 정부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다른 이제 희생자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권고한 거고요. 예,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서는 대부분 뭐 참사, 압사 이런 표현을 또 쓰고 계시고요. 네. 네, 현장에서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네. 저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한국일보 그 기자분이 질문하신 건데, 이제 상황실로 전파는 아마 된 것 같은데, 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역당국 복지부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뉴시스 변혜정 기자 질문입니다. 겨울철 재유행 전망이 있었고 오늘 주간 위험도도 중간으로 상향됐는데요. 사실상 그 한라인 행사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분명 됐는데 거리두기 없이 진행하게 된 게 사실상 방역 당국이 방역 활동을 포기한 게 아니냐, 손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던 생존자가 지금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현장에서 이송된 부상자와 똑같이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유행 전망도 있었고 주간 위험도도 상황이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 행사나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점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그 확진자 늘어나는 숫자, 그 다음에 의료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간 위험도는 여전히 저희들이 의료 대응으로 그 역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이는 보고 있고요. 아직 재유행의 상황들은 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 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이제 그 다 해제된 상태였고,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 주의할 그 밀집이라든지 또 마스크 본인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때 좀 쓰고 간다든지,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마스크 쓸 것 같은 그런 그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리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를 다시 제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마스크 쓰는 거, 증상 있을 때 마스크 쓰는 거, 사람 많이 갔었을 때 좀 그런 감염의 위험도에서 주의해 줄 것에 대한 공고는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을 벗어난 생존자에 대한 치료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당일에 응급구조대 구급차를 타고 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명단이 거의 파악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비를 확정적으로 국가에서 된다는 원칙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다시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서 그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이태원 사고 상황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었을 때로 인한 발생한 부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대로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추가 질의 질문 답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행안부 이제 종합 상황실로 이제 이태원 사고가 이제 상황 접수가 안 됐다라는 거는 그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됐겠죠. 근데 그 최초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최초 신고를 받자마자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가 됐느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태원 그 전체적인 상황은 당연히 이제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갔죠. 제가 보니까 소방에 최초 신고된 게 22시 15분, 행안부 상황실로 이제 접수된 게 22시 48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요게 정확한 거고요. 예. 그러면 거의 사실상 행안부 입장에서는 네.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뭐 보고 수준으로 접수가 된 거네요.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시간상으로 네. 이제 소방이 최초 신고받은 게 22시 15분, 우리 행안부 상황실은 22시 48분입니다. 22시 48분. 네, 22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 안 된 것 같다고 한 거는 최초로 경찰이 그 이태원에 있던 그 시민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행안부로 바로 이제 상황 접수가 안 됐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22시 48분에 그 네. 접수를 한 행안부 정확한 네. 거 조직 이름이 뭐라고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 통상 이런 경우에 신고가 경찰과 뭐 소방과 유기적으로 해서 네. 접수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맞습니다. 신고가 접수가 돼야 되는 건 맞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시 48분에 접수됐다는 거죠? 네.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리면 어쨌든 시간에 30분 정도의 그 공백이 있는데요. 그 보고까지 행안부 상황실 접수까지 혹시 뭐 보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보고서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혹은 30분 사이에 좀 어떤 현장의 판단들이 있었는지 현재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상황을 좀 알 수 있으면 좀 아시는 것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울신문의 박기석입니다. 지금 나왔던 질문들의 추가 질문 딱 2개 짧게 여쭐게요. 우선은 22시 15분 소방의 신고를 받기 전에 이제 119의 신고 11건이 지금 어제 녹취록이 나오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2. 예, 112. 네. 예. 그 11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상황실에서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그 정확히 확인을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용어 관련인데요. 네. 재난 관련 용어는 어쨌든 부처 내부에서는 좀 통일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네. 시한 중립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네. 피해자와 희생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그 근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피해자나 희생자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근거. 뭐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뭐 그렇게 논의를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이게 좀 더 좀 중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장 질의 더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대12 양희동 기자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각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행안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현재 범정부 협의체인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기된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MBN 강세현 기자입니다. 행안부